그저께 우리가 규제 개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화의 작품이 분들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에서 여러분들 거기서 충분히 예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죠? 네,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실과 바늘이에요. 네. 혁신을 한다는 것은 길이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니까. 규제는 뭐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은 서로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론에서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점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죠. 우리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 잘하고 그럼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성장과 분배는 무슨 관계에 있다? 패러독스 관계에 있다. 성장을 촉진하는 분배는 불균형이 아닙니다. 분배는 균형 분배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패러독스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성장과 분배를 만족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 시사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성장과 분배는 분리해야 돼요.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사이클, 이거는 혁신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분배는 국가 재원에 의한 복지 사이클이 주도하게 되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국민 세금과 국민 부담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뒷받침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베풀어주는 사회는 지속 가능한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네,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국민을 다 보살펴주는 사회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그 사례를 보고 거대한 공산주의 시대에서 사례를 냈죠. 그러나 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혁신을 뒷받침하는 혁신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보호받을 사람과 기여하는 사람, 그 사이에서 국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들에게는 일자리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즉, 이 세 가지 안전망에 의한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정책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없는 정책입니다. 이게 창조경제 연구회관에는 전체적인 국가의 글로벌 그랜드 비자의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3대 안전망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들이 움직여야 돼요.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정책이란 뭐냐? 우리 규제를 포함한 정책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가와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구조가 정책입니다. 자, 국가가 혁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에게 너 혁신 성장하라고 말만 하고 만약에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만든다. 그럼 개인들은 혁신 성장에 기여를 안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는 혁신 성장을 해야지 되는데 기업가가 나와야지. 기업가가 없는 국가가 전 세계적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기업가는 위험하죠. 자, 그래서 국가의 공익과 개인의 사익이 순환되는 것이 좋은 정책입니다. 나쁜 정책은 뭐죠? 저것이 순환되지 않게 하는 게 나쁜 정책입니다. 우리 나쁜 정책 예를 들어보시죠. 개인의 사익과 국가의 공익이 일치하지 않게 하는
그림 그릴 때. 그거는 온라인 소비가 조금 있네요. 그런 면도 있고. 예. 네, 또 다른 거. 대형마트 규제. 예, 대형마트 규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죠.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규제 중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있어요. 많은 제도 중에서 우리 볼까요? 내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홈쇼핑. 자, 홈쇼핑을 국가가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돈을 벌어요. 홈쇼핑 회사의 기업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정신이 있죠? 홈쇼핑 유통정신이 있나요? 무슨 정신이 있죠? 홈쇼핑은 그냥 지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세금을 걷는 게 홈쇼핑입니다. 전 세계 홈쇼핑을 우리처럼 국가가 허가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은 게 우리 면세점 허가 역시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종 이권을 국가가 허가해가지고 혁신이 아닌 지대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면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지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국가의 리더십은 뭐냐? 리더가 국가의 공익을 추구해야 되죠. 반면에 대중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심은 우리가 없애야 될 덕목인가요? 살려야 될 덕목인가요? 이기심이 국가의 공익과 부딪히고 있으면 이기심이 추락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국가의 공익하고 순환되면 이기심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기심이 승화되는 것이 국가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기심을 죽여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던가요? 자, 이기심을 죽여서 성공한 나라 역사상 있어요? 없습니다. 개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한평의 국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기심이 충돌하고 있으면 역시 국가의 이익이 손해됩니다. 이기심이 국가의 공익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대중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합니다. 제가 전 세계 수많은 국가, 거의 100개 국가를 돌아다녔죠. 루반다라는 국가지만 홍대사님 계셨던 그 옆에 탄자니아, 케냐, 이디오피아, 제가 마다가스카르 수많은 나라들을 다녀보면은 잘 못 나가는 국가들의 특징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가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사익을 추구하고 국민들에게 공익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나라는 무조건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기대값이 개인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 거의 어렵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개정운동가 벌였던 캄보디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다 실패합니다. 개인의 가치관은 바뀌기가 없습니다. 개인의 기대값이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인센티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인의 기대값을 어디에 놓게 되나요? 개인이 공무원 시험을 보도록 국가가 부추겨줘야 되나요? 아니면 벤처 창업을 하도록 부추겨줘야 되나요? 벤처 창업이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무려 46만 명이 지금 공시생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개인의 기대값이 그게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인센티브 설계가 되어 있으면은 국가가 말로 너희들 창업하라 그러지만 사회적 인센티브 시스템이 공무원 쪽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청년들은 창업보다는 공무원 시험으로 갑니다. 자, 개인 즉 청년들이 잘못된 겁니까? 국가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다. 인센티브 시스템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 공무원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국가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혁신에 대한 보상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지대추구, 앉아서 그냥 통행료 받는 지대추구, 렌트시킹을 추구하는 나라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자, 렌트시킹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죠. 재벌그룹들이 홈쇼핑이나 그 다음에 저기 면세점 이런 거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요즘 면세점 돈 못 벌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렌트시킹입니다. 거기만 렌트시킹인가요? 지대추구의 다른 예.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아가면 다 지대추구예요. 자, 그런 예가 어디 있죠? 은행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지대추구에 대해서 수익을 줄이도록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혁신을 하면 개인의 기대값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만드는 국가가 발전하는 국가가 됩니다. 문제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프린시프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창업보다 공무원인가? 창업의 기대값보다 공무원 기대값이 커요. 왜? 창업의 페널티가 크고 공무원의 보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공무원 보장을 줄여주고 그리고 창업의 기대값을 높여주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자, 공무원의 기대값이 제일 높은 분야가 뭐가 높은 거죠? 연금이죠. 연금이 높은 겁니다. 자, 연금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철밥통. 철밥통. 자, 우리 북구를 자꾸 얘기하는데 북구의 공무원들은 철밥통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알죠? 철밥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과다한 공무원의 보장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노동운동을 하는 게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분보다 업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띠를 메고 가서 노동운동을 하면 쟁취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대한민국 대기업의 임금이 미국보다 높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따라갔죠? 동시에 두 가지 문제가 따라갔습니다. 대기업 오너들의 도덕적 폐의가 따라갔습니다. 그 약점이 있으니까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뭐를 만들어내느냐? 노동운동이 영향 강화보다 많아집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니까 국가 역사구성이 상실돼요. 제가 최초의 얘기 때 정책청 때 한 얘기 있죠. 우리나라에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그분들에게 우리 고마워한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우리의 기득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업화의 기득권, 노동, 민주화의 기득권. 이 두 기득권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혁신의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혁신을 하면 기득권이 등장한다. 왜? 혁신에 대해서 보상을 하니까. 우리 산업화를 이룩한 사람을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성을 하나 분양을 해줬습니다. 민주화를 모독한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성을 하나 보장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장벽을 구축하고 고쳐가 돼서 이들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 진입규제, 불공정거래, 가불관계. 자, 이론에서 우리가 공유경제 신규 진입이 장벽화되고 있고 노동은 조직화되고 경직화돼가지고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은 경로분절, 의존의 관료와 각각 공공부문마다 자기 법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소위 나와바리라고 얘기하는 가두리 양식 구조를 가집니다. 이 가두리 양식 구조 중에서 부처 장벽을 만들어서 각 부처가 서로 남의 부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건 우리 나와바리입니다. 내가 나와바리라는 일본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흔히들 나와바리하고 있습니다. 자, 가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냐면 46만 공시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5년 전에는 우리 공시적이 22만이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공시적이 2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가는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공무원 열풍이 있는 한국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들이 다 뭐냐면 구체적인 암시아리즘.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혁파할 거냐? 4차 산업혁명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이 문제가 혁파되는 거예요. 규제는 개별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론 접근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혁신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렌트시팅을 줄여주고 하는 게 규제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프레이저 연구소는 뭐 세계적인 연구소에 내는 결론은 다시 합니다. 규제와 혁신은 반대한다. 여기 어느 게 먼저일까요? 혁신이 되는 나라는 규제가 없어지는 걸까요? 규제가 없어지는 나라가 혁신이 되는 걸까요? 규제가 먼저 없어집니다. 규제 혁신이 국가 발전에 되는 차이예요. 자, 이렇게 되면 기업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많은 비용들이 축소됩니다. 이게 규제 수명 비용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축소됩니다. 제가 KTX표를 얘기하지만 KTX표 일일이 검사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그 다음 KTX표를 검사받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와 표준이 국가의 일이고 기술과 시장은 민간의 역할이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규제가 지금까지 흘러가야 볼까요? 98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될 때 대한민국의 규제 숫자는 10,000개가 넘었습니다. 이 10,000개가 넘는 규제를 불과 1년 만에 30%로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OECD가 극찬했던 한국의 규제개혁이었습니다. 자,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때 제가 규제개혁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제가 사흘을 가서 꼭박 매달려서 규제를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년 만에 30%를 없애고 이 성과가 어디까지는 2002년까지 합니다. 그게 조금 늘어나다가 여기 규제가 줄어드는 건 뭐냐면 규제 등록 방식이 변경된 거지 규제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자,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규제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까지 늘어나느냐? 2013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2013년부터 조금씩 규제가 줄어듭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의 성과였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규제 등록 방식의 변경이니까 대한민국의 규제가 줄었던 유일한 시기는 요 시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벤처붐이 물론 있었지만은 벤처붐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각종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을 때 규제가 줄어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위에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규제는 늘어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늘어납니다. 자, 대한민국 규제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 정확한 산출은 없습니다. 대략 2014년 기준 150조고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200조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과 제도인데 이 기술과 제도에서 한국의 글로벌 선두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기업의 경쟁력은 대략 20위권입니다. 그런데 제도의 경쟁력 58위. 특히 제도 중에서도 지능제도가 있고 규제제도, 부추기는 게 있고 깎아내리는 게 있는데 그 규제의 경쟁력은 우리가 90위고. 그러니까 한국의 경쟁력을 지금 좌우하는 건 규제 경쟁력.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물론 지금 좀 좋아졌지만 규제 혁신의 문제점들을 보도록 하죠. 자, 그저께 강영철 전 규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예, 규제 당연히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규제 원칙에 대해서 OECD가 내는 12개의 원칙입니다. 너무 많죠? 좀 적어볼까요? 자, EU가 내는 7개 원칙입니다. 이거는 많죠? 영국이 내는 5개 원칙입니다. 이것도 많죠? 캐나다 원칙만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내는 4대 원칙입니다. 첫 번째, 효과성이 있어야 돼요. 효과 없는 하지 마라. 효과 없는 규제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 규제의 절반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효율성. 비용 대비 효과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지 효율적이 하지 않은 규제는 그걸 하지 마라.
세 번째가 투명해야 된다. 어떤 규제가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규제에 거의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규제는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건 앞에 4단계, 3단계, 법률, 시행령, 시행체치까지만 압니다. 그 뒤에 고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것들은 원래 고시는 내부, 행정부 내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지 고시를 통해서 민간을 억제만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고시는 그래요. 그래서 규제 법령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시행령까지가 규제예요. 근데 한국은 고시로 규제합니다. 대부분 금융위원회가 은행을 쥐고 흔드는 건 뭐냐면 고시와 규제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뭐냐면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캐나다의 4대 원칙을 3대 원칙으로 설명한 게 우리 강영철 실장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규제는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규제의 원칙은 뭐냐? 한국의 규제 원칙이 있나요? 들어보시죠. 네, 없습니다. 규제 원칙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규제 문제를 들어보고 규제가 안 되는가? 왜 그 숱한 정권마다 대통령만 되면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죠? 규제 개편을 하겠다. 네, 정보들을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첫 번째 예산이 없습니다. 규제를 축소하려면 사람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두 번째 보면 규제 예언 평가하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 5,400개의 법률을 재검토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규제 업무 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다. 집에도 못 가요. 왜냐하면 악성 민원 업자들이 있습니다. 악성 민원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도 내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도 내고, 중기부에도 내고, 그래가지고 이 복수 민원의 과도한 업무가 벌어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복수 민원에 대해서 복수 체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삭제하고 있죠. 자, 규제 혁신했을 때 역작용,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규제 혁신 대표님 역작용이 카드 대가를 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역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책임을 묻니다. 감사원의 책임을 물어요. 이거 책임없죠. 그러니까 공무원들로서는 규제 개혁을 안 하면 책임 안 질 거를 규제 개혁을 하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역작용 때문에 무섭죠. 단기적 규제 정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규제에 다른 삐지는 것만 많아집니다. 규제가 복잡합니다. 실제로 몰라요. 어디 규제가 얼마 있는지 규제 담당 부처원들은 알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놀랍게죠.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노동 규제, 입지 규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부처 협의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처와 부처 협의를 원격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만나서 해야 됩니다. 네. 이 만나서 해야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문제들입니다. 이래서 규제 혁신의 돌파구를 쳐야 됩니다. 자, 이제 현재까지 규제를 왜 해야 되는가,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문제는 뭔가인지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돌파구를 제가 실패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 제가 국가의 공익과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고 있는 게 규제다. 그래서 그 규제를 합니다. 그 규제는 뭐냐? 인위적 거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 표 안 사면 큰일 나. 그래서 거친 강요를 하는데 나한테 이익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척하는 걸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규제의 유효성에 한계가 있고 이기심을 수용하는 규제는 이기심을 통해서 너한테도 이익이 되게 하는 규제는 지속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규제의 대원칙을 제가 잡은 게 있습니다. 총 규제 비용에서 총 규제 편익을 뺀 이 차이가 규제 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규제 비용을 줄이고 규제 편익을 올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전체 규제 비용 편익을 최적화하는 게 공익이고 사익은 이해 당사자의 비용 편익을 최적화하는 게 사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규제에 대한 제가 제시하는 양대 조건입니다. 네, 아까 OECD는 몇 가지였죠? 12개. 12개. 다 우리 기억 못하죠. 심지어 제일 작은 게 캐나다가 제시한 4개였어요. 예.
개서 있습니다. 유효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이 네 가지인데 그것도 우리 많아요. 제가 제시하는 것 딱 두 개입니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만족해요.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기업은 처음에 물건을 만드는데 품질 관리가 나쁘면은 품질이 분량이 많으면 전수검사합니다. 분량이 적을 때는 전수검사하는 회사가 없어요. 샘플링도 없어요. 똑같은 게 뭐냐면 이 사회가 저신뢰 사회일 경우에는 사정규제하는 거예요. 너 표 안 살 거야. 내 표 다 검사할게. 이게 사정규제입니다. 그런데 고신뢰 사회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가들은 착해. 그러면 정말 나쁜 짓 하는 기업가는 통계적으로 3% 정도 됩니다. 3% 기업가 때문에 97%를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후에 네거티브하게 보겠다. 이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규제혁신의 사회적 균형을 이렇게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시장 관점의 필요 조건과 참여자 관점의 충분 조건 이 두 가지 표를 가지고 우리가 KTX 표를 가지고 수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중간 수식 과정은 생략하고 공익이 뭐냐면은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공익을 올리는 거다. 그 다음에 발각시 생길 비용 하고 발각될 확률로 이 페널티 매겨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KTX 내가 걸릴 확률이 10분의 1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3배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3배 곱하기 걸릴 확률은 30배 물리잖아요. 이러면 개인의 관점에서는 내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표를 사는 게 유리해요? 안 사는 게 유리해요? 사는 게 유리한 거예요. 한국은 30배지만 영국은 얼마죠? 50배. 그래, 50배는. 독일은 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사람들을 하여금 표를 사는 게 유리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관광객들이 독일을 가가지고 괜찮고 표 검사 안 해. 그냥 봐. 그래가지고 쭈삐쭈삐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돌아다니다가 표를 누굴 잡느냐? 이렇게 생긴 사람들 잡습니다. 되게 표 한 사람을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후 징벌적 배상을 통해서 개인의 기대값을 사는 쪽으로 유도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는 검표원들이 돌아다니는 비용들이 있죠. 이 검표원들이 돌아다니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KTX는 표에 대해서 전자자석제가 확립되어 있고 그것을 검표원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일일이 표 달라고 안 그래도 거의 대부분 조자석은 필요해야 되는데 앉아있네 쟤는 표 안 가져갔어. 이렇게 우리가 사후 관리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익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좋은 정부는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분명히 모랄 해주는 거 없어야 되니까 누가 감사하죠? 감사원이 감사하죠.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부처 예를 들어서 황대사에 계시던 외교부는 거의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감사원 당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영수증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처의 관리 수준이 감사원이 지적한 것보다 10배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외교 연구원이 있습니다. 외교 연구원에는 100배쯤 올라가요. 이게 회초리 효과라고 얘기해요. 회초리 흔들리면 요 흔드는 손목은 짧지만 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규제 과도한 감사가 규제를 촉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은 모랄 해주만 감사하고 정책 감사는 중단할 것. 더 정확히 해서 정책 감사가 아니라 혁신 감사를 하라.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자, 국가 재난이 생깁니다. 미국 스리마일 이런 사태, 우리 세월호 이런 게 생기면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해요. 그럼 정치인들은 뭘 내놓느냐? 여기에 규제로서 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라는 국회는 범죄를 양산하는데 들어본 것처럼 한국은 1년에 2만 개의 범죄를 매년 올라갑니다. 1년에 2만 개 올라가요. 대부분 사라지죠. 대부분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우량 범죄는 얼마나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계획신문한테 제가 5%쯤 있을 거예요. 우량 범죄. 95%는 쓰레기 범죄라고 해요. 95%. 우량 범죄 5%예요.
이 95% 법률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익단체가 걸려있습니다. 자, 이익단체가 걸려있어가지고 택시 문제가 생기니까 택시단체들이 로비를 해서 국회로 움직여서 야,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소하자. 그래가지고 법조항을 바꾸자고 하고 이게 95%의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규제 개선을 하게 되면은 규제 걱정을 합니다. 금융규제를 풀기 위해서 핀텍 혁명을 위해서 자, 핀텍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하니까 핀텍에 대해서 정부 허가를 없앱니다. 정부가 없으면 그러면 핀텍을 우리 스타트업들이 가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를 하위 규제에서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지혜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악마는 DPA라고 얘기를 하죠. 자, 미시적 공익정책 교육평준화 의료 규제화 이게 거시적 규제를 합니다. 단기적 효과가 장기적 규제로 가버리고 신규 규제가 생기면서 후규제를 방치한다. 뭐 규제란 게 이런 거죠. 사전 규제를 하거나 사후 징벌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공장의 폐수 처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장의 규모로 규제했어요. 공장이 얼마 이상 규모가 되면 이상하잖아요. 폐수를 안 내보면 되는데 공장의 규모를 제한해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뭘 만드느냐면 폐수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너 폐수 규제. 그러면 앞에 공장 규모 규제는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도 규제하고 출력도 규제하는 구조로 가버립니다. 입력을 규제하거나 출력을 규제하거나 둘째 하나 규제하면 우리는 둘 다 규제하는 구규제 방식들이 많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모든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사무관들은 법령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이 있어야지 사무관들은 자기 예산이 있어야 돼요. 자기 예산. 자기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공무원 예산은 기재부에서 나오죠. 기재부는 뭘 가지고 예산을 주죠? 이 예산의 근거 법률이 있느냐부터 보고 줍니다. 근거 법률이 없으면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당연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법을 만듭니다. 그 다음 국회는 법 제정을 하기 실적이에요. 근데 법 제정하고 나서 국회는 책임을 지나요? 캐나다의 기본적인 규제 3회원칙, 책임서. 내가 규제를 만들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법을 만드는데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이런 겁니다. 불균형하죠. 거기다 규제 이익단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공인인증서 없애는 투쟁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여기 이해관계가 무지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마피아라고 얘기했습니다. 폐쇄된 마피아. 처음에 규제가 만들어진다. 인허가 규제, 진입 규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공인인증서에 관계되는 이익집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익집단들을 거기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익집단들이 강력한 로비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철저하게 뭉쳐가지고 규제를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언론도 움직이고 국회의원도 움직여요. 그런데 정작 공인인증서로 불평하는 우리 국민들은 아무 행동도 안 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이익집단이 전문성으로 무장돼가지고 폐쇄된 마피아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정치, 행정, 산업의 기득권을 가진 규제 이익집단이 만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로 이것이 국가의 혁신을 저해하는 집단이 됩니다. 이것을 혁파하는 혁신이 돼야지 국가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이걸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과 이 집단의 연합세력화가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러합니다. 실제로. 규제 현장 가보면 뭐 이건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규제 혁신 예산. 뭐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어느 대통령이 이런 얘기합니다. 규제 개혁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보라버릴 뻔했어요. 아니 규제 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하려면 거기 사회 문화적 분석을 하고 비용 편의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들어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규제 혁신은 예산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50제 규제 비용을 10% 줄이면 15조의 국가 편익이 발생하는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R&D 예산 지금 20조예요. 국가 혁신 예산 얼마냐? 100억도 안 돼요. 규제 예산은 100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이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과 규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요? 안 보셨으면 어저께 밤 10시에 방송된 시사기획 채널을 보세요. 거기 제가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 아니고 제도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그 다음에 규제 수용 조직이 없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기업이 배치하는 조직들이 없어요. 규제 효과. 그래서 규제 예산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각 부처의 규제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각 부처의 규제 예산을 주라. 어떻게 주느냐? 규제 성과에 비례하는 규제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제가 원격 의료에 대해서 원격 의료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 산업은 원격 의료에서 세계를 이끌자. 이래서 그 당시 전 세계 특허의 3분의 1을 제가 쓴 특허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원격 관리를 통해서 병원의 비용을 줄이고 했는데 이 전체가 충돌해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합니다. 공익은 뭐예요? 국민과 국가가 공익입니다. 사익은 뭐예요? 1, 2차 병원과 3차 병원 여기가 사익입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해요. 자, 이 당시 제가 계산했던 게 원격 당뇨 관리 단 하나만 가지고도 연간 3조의 국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자, 노인병의 3분의 1은 당뇨로 인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발자는 첫 번째 원인이 당뇨고 누린 거는 첫 번째 원인가 혈당이에요. 혈당 관리를 하는 국가 비용이 저도 3조는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3조의 이익 중에서 그냥 1조만 1, 2차 기관에 주면 됩니다. 이들 공익과 사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을 놔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3조의 국가 이익을 가지고 1조를 가지고 1, 2차 병원에 개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 의사들한테 이익으로 순환되게끔 해주면 이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규제 개혁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규제 개혁의 문제들을 제가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규제 이익 집단 간의 세력 분규죠. 이게 제가 그저께 규제 대투론을 기획했던 이유고 그 기획했던 결과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5개의 신문에 보도가 됐고 중앙일보는 일면부터 전면에 걸쳐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우리 정다운 씨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규제 혁신의 방향에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로 외부 요구가 발생하죠. 정부와 힘의 비대칭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규제 수호 세력이 규제 돌파 세력보다 무시하게 크다는 겁니다. 여기는 똘똘 뭉쳐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뭉치는 게 규제개혁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대토론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실제적인 지속 가능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규제를 평가를 하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규제를 평가한다. 규제는 나쁜 건가요? 규제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규제는 옷 같은 겁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규제의 이익과 비용과 편익을 우리가 평가를 하자. 이게 투명해야 됩니다. 규제 평가가 우선 투명해야 되겠다. 투명. 그 다음에 국민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규제가 있는데 그걸 활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원칙처럼 효과성이 없는 규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활용을 하자. 이게 소통입니다. 그 다음 관리를 하자. 관리가 뭐예요? 규제를 하는 주체들 간의 경쟁을 시켜가지고 규제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입니다. 그래서 평가 관리의 순환. 이게 제가 2008년도에 만든 그림입니다. 2008년도에 이 그림을 만들고 그러면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야 되냐 했더니 규제는 옷이 됩니다. 자, 봄에는 이렇게 있고 여름에는 이렇게 있고 자, 가을에는 이렇게 있고 겨울에는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봄에 겨울로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규제는 왜 개혁돼야 되느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계절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겨울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규제를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께 토론회에서 한 분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건 뭐냐면은 세상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변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인지해야지 규제가 기획된다는 걸 인지하고 문제가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시대 변화와 규제 변화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대 변화와 규제 변화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시대가 융합되면서 사전 규제가 사후 관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혁신 탈취격의 규제력 개방 플랫폼 기업까지 기획을 하죠. 규제력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갖는 큰 변화는 어저께 제가 교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미래는 우리가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고속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100년의 변화가 10년 만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 초융합이 틀린 게 융합되고 늦은 게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초고속의 입각한 규제 정책이 만들어져야 돼요. 초융합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규제가 지체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되는데 네거티브 규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법칙에서 네거티브 규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로 가는데 디딤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정부가 우리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다 네거티브 규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말을 그렇게 해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네거티브로 가는 디딤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별 규제에서 스마트 규제 인프라로 가야 됩니다. 개별 규제 인프라.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 세계는 개별 규제에서 규제 인프라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가는데 한국은 어디 있냐면 2차 산업혁명에 개별적 포지티브 규제에 있어요. 우리는 요걸 넘어서 네거티브 인프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네거티브 규제라고.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 우리 주광진 선생이 써놓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는 헌법 정신을 구현한 규제 방식이다.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예산국명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 적용 유형은 뭐냐면 진입 규제, 사전 규제, 영역 규제, 데이터 규제. 이게 여기서 원칙 금지에서 원칙 허용 후 사용 평가한다. 이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 큰 흐름이죠. 근데 이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게 생명, 환경 이런 분야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교육, 생명, 환경 이런 분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는 네거티브 영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는 지금 네거티브 규제 1호가 뭐죠? 허가된 게 DTC죠? 유전자 검사 1호가 허가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스케어 분야인데 여기서도 지금 네거티브 규제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사후평가에 대한 체제가 있어야 되고 시장 경쟁이 뒷받침되면 사후 평가를 하고 시장 경쟁이 되면은 네거티브 규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식당의 기본적인 룰을 만들었어요. 식당 규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느 식당이 좋은 식당인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어느 식당이 좋은 식당인지 압니다. 어떻게 알죠? SNS가 알려줘요. 사후평판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후평가 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시장 경쟁을 촉발해버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 식당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를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 가는 거죠. 그래서 불량 중심에서 하고 포지티브 성공 씨앗을 보태시키는 이 원칙적 금지가 무량 중심의 모랄 해제도만 증가한다는 이 네거티브로 가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저께 토의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리 곽용성 교수가 사전 규제에서 사후 징벌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거티브 규제는 요 네 가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사전 규제, 사후 징벌, 진입 규제에서 시장 평가, 사전 허가에서 사후 평가, 원칙적 비공개에서 원칙적 공개. 요게 네 가지 네거티브 규제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를 놓고 봅시다. 공인인증서는 왜 등장했느냐? 2000년도에 대한민국이 벤처 붐의 결과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소위 그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이 공인인증서 이 구조가 미국에서 만든 게 64비트짜리인데 이거 가지고는 너무 해킹에 취약해요.
한국이 이제 128일 뒤에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그 당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할 수 없이 공인인증서라는 우리의 보안 체계를 만든 그게 시드 아리아 보안 체계입니다. 이 보안 체계를 가지고 만든 게 공인인증서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뭐 됐느냐? 이것만 쓰라고. 문제는 이걸 만든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것만 쓰라고 규제합니다. 왜? 다른 방식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다양한 결제 수단이 등장했고 제가 2010년도에 내놓은 9년도에 내놓은 공인인증서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의 공인인증서가 지금 우리가 문자 코드를 받아서 넘기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들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인인증서를 이거 이외에는 인정 안 합니다. 문제는 이 공인인증서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글로벌 표준에 우리가 집어넣지 못하니까 액티브 X라는 보안 해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공인인증을 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보안 전 세계 취약지구가 되면서 전 세계 해커의 절반 이상이 한국을 경유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붙어서 한국이 그 다음에 액티브 X를 쓰는 특정 브라우저에 지정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다 사전 규제입니다. 자, 이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데 어마어마한 투쟁을 해서 폐지하죠. 전자금융법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없애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법이 폐지된 게 언젠데 그걸 지금 새로 없앤다고 도대체 뭘 없앤다는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없앤다는 거냐. 공인인증서가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각 그 기관들이 그걸 없애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지 규제 문제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몰랐던 거죠. 자, 박근혜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폈습니다. 2013년도에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폈으니까 각 부처가 열심히 야 이거 저기 혼나기 전에 빨리 내놓자고 해서 597건의 네거티브 규제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번 문제의 정부가 이번에 5개를 통과했죠. 자, 근데 2014년도가 되니까 597건이 27건을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행정연구원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결론이 뭐냐? 모두 쓰레기들. 모두 쓰레기들. 별 볼일 없다. 정말 포장만 다르게 했다. 이런 거예요. 왜 이질할까? 네거티브 규제 걸릴 뚫이 있겠다. 네거티브 규제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왜 중국이나 미국처럼 못하는가 얘기하지만 그들은 네거티브 규제 국가고 우리는 파지티브 우리가 못한다. 네거티브 하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걸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입법에서 바꾸고 혁신제도에서 규제 샌드박스 사후 규제 수단을 만들어서 하겠다 해서 그저께 우리가 봤던 규제 샌드박스의 4부 4개의 부처에 나가져 있습니다. 혹시 55분에 끝내주시면 마이크를 좀. 아, 그래요? 아, 적으시네요. 네. 지금 하세요.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좀 봐주세요. 네. 그냥 말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규제 프리존하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시면은 이미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그 컬럼도 쓰고 그랬어요. 그때 3년 전에는 박근혜 정권 때인데 그때 이 법 통과를 막고 있던 게 민주당이 막고 있던 거예요. 네, 규제 프리존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 재벌을 위한 거라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통과시켰죠. 규제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네거티브 디엔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네거티브 규제 디엔더 프로젝트 핵심은 규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 기능, 사후 평가, 사후 증권. 이러한 뒷받침이 없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거 없이 하려니까 네거티브 규제 다 흉배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KTX 표를 보면은 신뢰를 우선 확보해야 돼요. 신뢰 수준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네거티브 규제 들어가면 그거는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후 평가 방법을 강구하라.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 가려면 신뢰 수준이 95%를 넘어서줘야 돼요. 그리고 KTX 좌석에 대한 전자 확인 기기가 있듯이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확인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해결에 대한 증거를 강화하는 겁니다. 제가 규제기획본으로 우리 법을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약에 해안에다가 오염을 시켰다 그러면 해안 오염에 대한 우리가 회복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을 내면 폐기물에 대한 회복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걸릴 확률 곱하기 3배에서 30배 정도 걸려줘야지 이들이 폐기 안 한다. 그래서 사후 도덕적 해결에 대한 부분 적어도 3%는 어느 세상 어느 세대나 도덕적 해결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후에 너 걸리면 30배 문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전환 즉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면은 시장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손님들에게 함부로 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가면은 손님들이 치워놓고 나옵니다. 호텔 가면 안 치워놓고 나와요. 그 차이가 뭡니까? 사후평가가 손님과 평가되기 때문이고 우버도 손님을 평가하고 드라이버가 평가하죠. 이런 사후평가 시스템에 뭘 만들어냈냐? 시장으로 전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제가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만들면서 했던 원칙을 4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규제 전문가, 규제 영향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는 본인 음악이 되니까 인공지능을 평가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규제 영향 평가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규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종 규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창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전체 흐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 맵을 만드는 것이 지금 조금 이따 보실 김태현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규제 맵을 만들도록 예산을 드릴 테니까 해보자. 그 이후에 더 이상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맵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알 수 있죠. 그리고 국민들과 규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규제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는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 규제를 모든 국민들이 내놓은 규제 문제에 대해서 누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민원 처리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빅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규제맥과 규제 SNS 규제 처리 플랫폼을 만들자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규제맥은 전체 15,000개 규제 전체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네이버나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규제 SNS는 이메일, 카카오, 페이스북, 네이버를 통해서 규제 기관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만든 게 뭐냐면 규제 처리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으로 만들어진 규제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에서 규제 분류, 요거 1년의 일들이 전부 다 뭐냐면 IT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규제 2.0, 이걸 제가 호민DB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 쫓겨난 지가 10년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지금 규지스라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반복되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 대처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공무원들이 개별 삽질을 하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제 맵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규제 발굴 체계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죠. 전국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자, 근데 이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제가 총리실하고 싸워가지고 돌파시킨 게 민원인 보호 정책이에요.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 합니다. 관이 현명해지지 못하는 까닭은 민이 제 목을 피하는 재간을 부리고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항의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김영광 군이 요즘은 군에서는 민원술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마 병으로 갔다 온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자, 민은 왜 만약에 항의하지 않는가? 이거에 내면 찍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얘기가 어차피 해결 안 되고 끊임치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일면 톱으로 매일경제하고 한국일보 여기다가 갖다 두들겨 팬들이 총리실에서 항복했습니다. 제발 이거 할 테니까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그 당시 총리실 훈령으로 통과되면서 민원인에게 보복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이게 미국의 옴부즈만실의 제1조가 민원인 보호제입니다. 그 정부의 규제 영향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영향 평가를 해서 정부가 규제 영향을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면은 개별 부처들이 규제를 주관합니다. 이게 총체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규제도 먼저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현 규제 추진 체계고 개방과 공개 정보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규제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야 되고 전문직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한국에 정말 규제 해결 계속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공무원들이 말기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은 자격. 사업해 보신 분들 부장님 아시겠죠? 말기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공무원들이 자격을 냅니다. 순환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인들이 거기에는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많이 알면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규제가 왜 정립되냐면 이게 비전문가를 양성하는 순환 모집 때문에 그 룰에 있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강화하는 그렇다면 투명성으로 간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대시원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규제 처리 정보를 완전 공개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정부 조직이 개방혁신해서 이 감사원은 윤리화, 즉 그래서 정책 감사에서 혁신 감사로 가라. 두 번째, 국회가 선진화해서 저품질 검증을 법률 검증해라. 이 국회의원을 평가하는데 법률을 검증해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품질 나쁠 법률을 내놓으면 저희는 네거티브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법률 폐기 실적을 평가하자는 거예요. 법률 만드는 것만 아니라 없애는 법률이 규제입니다. 그리고 배심원 제도는 도입해서 전문화 개방을 해라. 그래서 규제 개혁 10대선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네. 10대선입니다. 자,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도보다 기술혁명인데 여기에 4단계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과 스마트화 단계마다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규제들을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규제를 작년도에 우리가 돌파한 활동이 있죠. 클라우드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내놓고 이걸 통해서 대통령께서 뭘 했냐면은 대통령께서 831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831 선언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규제는 돌파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도 법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우성 안 치면은 지지부진할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31 선언 이후에 우리가 추진할 과제들이 이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를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 뭐냐면은 시장 진입 규제가 남아있어요. 대표적인 카풀부터 시작해서 원격 의료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데이터 발생, 그 다음에 데이터 정보화, 또 지능화, 요까지 문제는 물꼬는 텄는데 이제 다 진행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마트화 단계의 규제들이 남아있어요. 진입 규제가 남아있어요. 이 4단계 규제를 다 풀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음 김태우 교수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규제 전문가로서 말씀을 주실 거고